저도 사실 이제 교수님 데이터를 쭉 보다가 좀 서글픔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게 데이터를 보고 서글픔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명확하게 하나의 트렌드를 딱 가리키고 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를 점점 더 안 한다. 맞습니다. 네. 이게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요즘 뭐 사람 만나는 자체도 잘 안 하고 회식도 잘 안 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잘 안 하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되게 귀엽게 나타나는 게 하지만 나는 건강할 거야. 하지만 나는 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톡톡톡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보이는 그게 거예요. SNS하고 막 또 연결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고 사실은 혼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 개념은 아니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이미 혼밥을 하는 그 문화는 있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농업지식 채널 지따입니다. 오늘은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시고 한국 농업과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윤지로 수석님,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윤지로 대표님. 대표로 해주십시오. 네. 아.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채널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사실 저 이 책은 약간 좀 나온 지가 그래도 좀 돼가지고 약간 민망한데요. 네, 음식과 이 기후변화의 관계에 관해서 네, 쓴 책이고요. 네, 사실 제가 하는 새로 시작한 일을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셨죠? 네, 저는 이제 클라이밋 인팩트라고 줄여서 이제 클리프라고 하는 제가 이제 미디어 단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보통 우리가 그 인터넷 신문사라고 하는 곳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냥 기사를 인터넷으로 이제 뿌리는. 근데 그런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들로 정책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어서 이제 미디어 단체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는데요. 이제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농업과 식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거죠? 그럼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이 책 탄소로운 식탁 저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연예인을 한분 모셨습니다. 네. 스스로 정체성이 대학 교수님보다는 요즘은 연예인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죠? 유퀴즈. 유퀴즈에 나오면 이제 그 성공의 잣대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은 강의보다는 오히려 동영상 있잖아요. 네. 뭐죠? 예능 프로그램. 네. 예능 프로그램에 더 많이 나가신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스스로 만나실 때마다 매번 이제 연예인을 뵙는 같은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럼 이따가 사인 받아가야겠네요. 사진도 같이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 비즈니스 랩 문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2026년 푸드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2화로 나뉘어서 나갔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최초로 2번 초청을 받은 우리 집다의 출연진으로서 그죠. 2번로 나온 제 처음이죠. 우리 채널에 나오고 유퀴즈에 나오신 거예요. 어느 게 더 빨라요? 유퀴즈는 벌써 1년 넘었어요. 네, 1년 넘었고. 그렇게 유명하신 분 우리 채널에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제가 가끔씩 텔레비전보다는 오히려 유튜브 채널에 여기저기 많이 나가는데 요즘 이제 학계에서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냐면 이 아카데미아와 이 일상의 그 무엇과는 사실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결국 우리가 연구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과학계 쪽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일반적인 소비자들, 일반적인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연구 결과에 나온 그 결과물들을 이제 함께 이제 공유하는 것을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주로 이제 농식품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 농식품의 사용자가 결국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랑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나오면 그냥 아까 예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능감이 없으면은 또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보니까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들을 거기 이제 얹혀서 내보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집다에 나온 이유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책임감이 막중하시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 채널이 많은 분들이 지식은 괜찮은데 재미가 너무 없다.
예능감 좀 높여라. 연예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댓글로 다시거든요. 교수님께서 오늘 확실히 이제 우리 채널의 분위기를 바꿔주시지 않을까. 근데 윤 대표님 또 옷도 초록초록 하잖아요. 네. 예, 식사에 분위기- 맞췄습니다. 네,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죠. 오늘 주제가 푸드 트렌드 2026입니다. 최근에 책도 내시고 큰 행사도 가지셨잖아요. 네, 여기 보이는 요 책이 저희가 올해 낸 책이고요. 저희가 이 책을 낸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요. 10년 조금 덜 됐는데 책을 내기 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푸드 트렌드라는 것을 계속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저희의 너리지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뭐 연구를 한다거나 할 때 그걸 써서 꺼내서 쓴 셈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업계에 계신 분들, 즉 우리나라의 푸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트렌드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알면은 누가 좋으냐? 제조사들도 좋고,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비용을 덜 쓸 수 있으니까 유통 쪽에서도 좋고, 결국은 이게 또 잘 되면은 생산자들도 이 트렌드에 맞게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서로 잘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게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책으로 이제 출간하게 된 지가 10년 조금 안 됐어요. 한 8년쯤 됐나 봐요. 벌써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네네. 저는 매번 듣는 것 같아가지고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음. 8년 동안 해오셨나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특히 요 보면 책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빨주노초파 아. 이렇게 지금 최근 5년 동안은 거의 이렇게 연보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굉장히 두껍게 돼 있잖아요. 600페이지거든요. 이게 600페이지 네네.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안을 열어보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책 장사하려고 나왔어요. 사실 저 책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마 맞아요. 이 구독하시는 분도 대부분 안 살 거니까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의무감 느끼실 필요 전혀 아니,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그래프랑 숫자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이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서 보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죄송합니다. 업계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특히 외식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소비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또 식품업체에서 제품 개발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최근에 행사하셨잖아요. 그죠? 이 네네. 책을 소개한 행사를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했는데 아, 네네. 주로 이제 제조사 쪽에서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유통업체, 음. 그 다음에 외식이랑, 그 다음에 육가공 쪽, 그 다음에 생산자분들도, 농업 생산자분들도 농업 꽤 관심을 생산자분들요? 많이 가지십니다. 오. 네. 왜냐하면 이 책에 그 챕터가 지금 이번엔 11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네. 중에서는 신서식품 관련된 챕터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도 올 것 같아요. 다음. 많이들 오십니다. 그쵸. 그래서 네. 창업하려면 또 반드시 네, 트렌드를 트렌드를 알아야 알아야 되죠. 네네. 저는 책을 잠시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굉장히 좀 많이 깨달은 게 있거든요. 네. 오늘 또 우리 채널에 오셔가지고 그 비밀을 다 풀어놓고 하실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그걸 선언적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예요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뭐냐면 결국은 뭔가 트렌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뭔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수면 위로 머리를 지금 내밀면 그게 누구나 아는 거고 요 수면에 막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요런 것들을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찾아서 그것을 지금 요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식품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근데 점쟁이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약간 궁금은 해요. 이게 네. 8년이라는 시간이 쌓였으니까 혹시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게 혹시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고 아주 작은 것부터 뭐 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신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대체 소재 면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체육 그다음에 대체 소재를 쓴 걸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게 대체육은 이 방향으로 가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전에도 저희들은 이 책에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오히려 더 빨리 될 것을 저희 뭘 예측을 했었냐면 고기를 어떤 다른 소재를 쓰면서 고기의 육색과 고기의 맛을 나게 하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그 뭐라고 할까요? 정제 탄수화물이로 이제 만들어진 음식 대표적인 게 이제 면이 되겠죠. 네네. 이 면을 밀가루가 아닌 다른 이제 소재로 이제 바꾸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먼저 바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최근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두부면이라거나 아하. 두유면이라거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두부면 저도 좋아해요. 네네. 저도 좋아요. 그 재작년에 저희가 예측했던 게 이게 이제는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한 선호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밀가루 면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로 만드는 면이 나올 것이다. 아. 예.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나왔죠, 이제. 아. 그런 제품들이. 그래서 닭가슴살로만 만든 면들이 지금 이제 출시가 됐어요. 올해 출시됐죠. 와. 엄청 그러니까 점쟁이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으시는 네.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계란으로 만든 면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계란과 밀가루를 섞은 게 아니라 네. 계란으로만 만든 면이 국내에도 출시될 것이라고 저희가 점을 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네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푸드 트렌드 2026 행사를 크게 했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한 500명 왔나요?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네. 코엑스에서 네. 그 농식품부가랑 그다음에 AT에서 이제 같이 주관하는 푸드위크에서 먼저 저희가 발표를 한번 했고요. 네. 그때는 한 300명 오신 것 같고, 와. 그다음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출판사, 네. 출판사가 이제 식품저널인데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책이 아니니까 서점에서 팔리는 책은 아니죠. 솔직히. 아니죠. 아니죠. 이게 전문가들 네. 제품들이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책을 실컷 만들었는데 안 팔리게 되면 그러면 이 책은 내년에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가분들은 그래서 이제 출판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강연회를 크게 한번 열어서 그때 200명 조금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당연히 유료였고요. 책과 그리고 제 강연을 거의 한 4시간 반 정도를 해서 대략 다 커버를 했죠. 아, 근데 실제 이 내용은 총 한 10시간 분량입니다. 강의를 한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4시간 한 그 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1시간으로 이렇게 엑기스를 쪽쪽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도 우리 채널을 본다고 돈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 푸드 트렌드를 가지고 교수님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단어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안 만들면 또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네. 언론이 주목을 안 하면 책은 또 안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단어가 혼웰식입니다. 혼웰식. 예, 혼웰식. 네, 어떤 감이 느낌이세요? 오네요. 뭐 혼식 플러스 웰빙식 이런 거. 오, 아닐까요? 맞아요. 와, 역시. 예. 그 역시. 혼자 먹는 웰빙식 혹은 웰리스 식문화를 혼웰식이라고 이제 식문화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혼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 개념은 아니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이미 혼밥을 하는 그 문화는 있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전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혼자 있잖아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네. 그냥 굶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우유나 빵을 먹고 그냥 때우던가 이랬는데 요즘은 좀 편하게 가는 게 주변에 많아요. 혼밥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걸 맞아요. 상상을 못 그렇죠.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고요. 네. 저희가 이번 이 조사랑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쓰는 데이터가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서 푸드 다이어리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주로 많이 썼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데이터, 네. 심지어는 그 카카오 헬스케어에 뭐죠? 그 식단을 입력하는 파스타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네네. 그거랑 연속 혈당이 있죠. 이거 연결한 데이터 저희들 받아서 분석을 했고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썼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섭취 데이터. 그러니까 오픈 서베이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섭취 데이터를 저희들 분석을 했는데 정말 제일 놀라웠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하나가 돼지고기 삼겹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워 먹는 거를 저희가 조사를 지금까지 이 책을 10년 가까이 내면서 매번 그 돼지고기 구매나 섭취를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갔어요. 더 꺾였습니다. 아, 네. 전체 소비가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에서 먹는 게 소비가 됐고요. 가정에서. 외식 쪽도 정체가 돼서 전체로 보게 되면 정체 또는 감소세로 이제 넘어갔어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삼겹살, 네. 목살, 전지처럼 불판에 놓고 구워 먹는 것, 양념하지 않고 이 메뉴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우리 회식 메뉴고, 야 우리 좀 뭐 먹으러 가자 하면 같이 가서 먹는 게 그거잖아요. 술 매출을 이끌고 있는 메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줄어들고 외식에서도 정체가 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술 매출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면 축사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쌈 채소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 이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게 식당에 이제 못 가니까 집에서도 엄청 구워 먹었거든요. 그 네네. 데이터가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그때 같이 떠올랐던 게 쌈채소류가 엄청 올라갔어요. 아, 이게 그 슈퍼에 가면 여러 가지 오, 쌈을 그렇죠. 패키징 쌈채소류도 파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엄청 올라갔는데 깻잎이랑 다 이런 것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꺾이게 되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쌈채소 쪽에서 성장이 멈추거나 이제는 이것이 감소할 수 있겠다. 아, 갑자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럼 정부에서 요즘 아니면 청년농들이 스마트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스마트팜에 생산되고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은 좀 쌈채소죠. 삼채소가 많았거든요. 물론 샐러드용으로 또 가능하긴 한데 네. 그쪽도 이제 이 트렌드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훅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말씀드린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네네. 줄어들었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왜 줄어들까 보게 되면 뭐 첫 번째, 이제 뭔가 헤비하게 먹는 것보다는 좀 건강하게 먹겠다라는 것도 일부 반영됐겠죠. 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직장 동료든 함께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한다. 아, 저도 사실 이제 교수님 데이터를 쭉 보다가 좀 서글픔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게 데이터를 보고 서글픔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네. 이게 명확하게 하나의 트렌드를 딱 가리키고 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를 점점 더 안 한다. 맞습니다. 네. 이게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요즘 뭐 사람 만나는 자체도 잘 안 하고 회식도 잘 안 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잘 안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다가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생각도 훅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혼밥으로 지금 가고 네네네.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되게 귀엽게 나타나는 게, 하지만 나는 건강할 거야. 하지만 나는 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톡톡톡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게 SNS하고 막 또 연결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쌈채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 그럼 반대로 뭐로 가고 있느냐 보게 되면, 육류를 먹더라도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제육볶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디시로 나오는 거. 그리고 밥 위에 올려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고,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봐야죠. 유튜브 보고 짚다 보면서 맞아. 밥 먹는 거지. 이렇게. 짚다 보면서 밥 드셔야 돼요. 그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덮밥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덮밥류가. 근데 그 트렌드도 보면은 또 하나의 이제 교수님께 지적하신 게 강의에서 저 키워드가 이게 또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게 귀찮음이라는 게 또 많이 다가왔거든요. 맞아요. 이 귀찮음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귀찮음의 반대말은 편리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막 만나서 먹는 것도 귀찮고, 고기 굽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나는 간편하게 그냥 반찬이 많은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반찬 젓가락질 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1인 가구가 많아져서 그런 것 그런 것도 관련이 있죠. 있는 네. 거죠. 혼자 먹는데 사실 반찬 차리고 뭐 혼자 불판에 고기 꺼먹고 하는 것도 손이 너무 많이 그렇죠.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원디시, 원보울, 한 손으로 먹는 원핸드 푸드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쌈채소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샐러드. 샐러드의 성장이, 섭취의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샐러드는 우리가 반찬으로 놓고 먹는 샐러드나 이런 거 빼고, 진짜 한 끼니로 먹는 이 샐러드의 빈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동네만 집 주변에만 해도 샐러드 가게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막 맞아요. 커피숍 막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처럼 요새는 샐러드 가게가 막 엄청 맞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상황을 잘 보면은 커피 파는 카페들이 샐러드를 팔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샐러드를 핸들링을 못하니까 샐러드 로컬에 있는 업체들이 뭐라고 전하냐면, 야, 니네 매대 요만큼만 열어줘. 냉장 매대. 채우는 우리가 채울게. 니네가 팔면 이익 쉐어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커피 먹으면서 점심때 커피 먹으면서 샐러드랑 같이 먹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샐러드 전문점들은 그래 샐러드 우리 잘 팔리는데 카페 저기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커피 팔자. 그러면서 그쪽에는 커피랑 음료를 막 강화하고 있고 지금은 카페랑 샐러드 전문점에 한번 붙고 있는 중이죠 지금. 경계가 좀 무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한 10년 전쯤에 외국 갔을 때 사실 그런 트렌드를 봤었거든요. 굉장히 큰 커피점에 가면은 아침을 보면은 샐러드 있잖아요. 샐러드에다가 뭐 연어 몇 조각 올리거나 뭐 몇 조각 올려가지고 이거 되게 이 정도 한 개, 그다음 커피 한 잔 정도가 이제 유럽에서는 아침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트렌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오는 건가요? 이미 왔죠. 엄청 네. 왔죠.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음. 이게 이렇게 더 성장할 거라고는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막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샐러드의 문제가 이제 뭐냐면 유통업체들이 샐러드를 잘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신선도. 신선도 문제랑 그러니까 결국 신선도 문제가 뭐랑 걸리냐면 품질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매대 위에서 원래 신선 야채는 유통기한이 없는데 칼 한번 집어넣으면 그때 바로 이제 유통기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산나라를 못 팔면 다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유통업체가 안 하고 싶어요.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샐러드 가게 많이 생겼잖아요. 슈퍼에도 샐러드 파는 게 있는 거 보면서 커팅했는 채소들은 빨리 시들어 버리는데 맞습니다. 이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놀랐던 건 뭐냐면 유럽의 어떤 아침에 브렉퍼스트 식당을 쭉 가면은 샐러드가 너무 프레시해가지고 와, 이 사람들은 저 기술을 어떻게 가능할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시장을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프레시함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그 기술이 이제 농업 분야, 유통 분야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 건가. 네. 그런 생각이 10년 전에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양상추 같은 거를 제일 많이 구매하는 기업이 사실 SPC입니다. 파리바게뜨에서 아침에 샌드위치랑 샐러드 엄청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는 그 SPC의 이 채소류 담당 마케터, 그러니까 MD가 네. 이제 다음 날 혹은 이제 다음에 쓸 샌드위치에 들어갈 야채나 혹은 샐러드에 들어갈 야채를 이제 구매하러 그 저기 가락동 시장에 가려고 차 키를 꺼내는 순간부터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SPC가 큰 손인 거죠. 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다 알아. 정보원을 붙여놓은 모양입니다. 예, 붙여놓은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SPC 사람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농담상 하는 얘기겠죠. 진담인데. 진담이요? 진담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선도라거나 이러한 그 것들, 가격적인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신선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선도에 조금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나 뭐나 조금 덜 민감하게 할 수는 없을까? 아.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샐러드 전문점들 가게 되면 신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이게 또 편의성까지 이제 결합된 건데 샐러드가 이렇게 막 떠 먹잖아요. 이게 좀 줄줄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귀찮죠. 그리고 눈에 다 보이고 그래서 얘를 샐러드를 요즘은 랩으로 싸잖아요. 아. 또띠아라고 그러죠. 네네. 밀전면 같은 걸로 네. 싸서 한 손으로 잡고 먹게 하는 아. 이런 식의 것들이 메뉴가 지금 꽤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원핸드에다가 샐러드네요. 그렇죠. 원핸드 곱하기 샐러드. 맞습니다. 이게 빵도 지금 먹고. 굉장히 크고 있고 어. 그거는 각 가정에서도 뭐 풀무원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 또띠아를 이것도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이 밀가루 함량을 줄이고 여기에다가 두부를 집어넣어 가지고 두부가 들어간 또띠아. 저도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르띠아 자체도 이제 그럼 당연히 바꾸지 않을까. 네, 맞아요. 아. 나오고 그거를 사서 주부들이 거기에다가 야채 집어넣어 싸가지고 자기도 먹고 애들도 먹이고. 아, 저도 이거 할 게 아니고 농업할 게 아니고 저 식품업계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감이 좋아요. 아, 이미. 저도 그때 딱 가서 느껴보고 아침을 한번 딱 먹어보잖아요. 일부러 가서 찾아 먹어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어떻게 이렇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샐러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신선도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시장 형성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유통 문제가 됐던 아마 이게 농업 사이드, 유통하는 사이드에서 아니면 가공하는 사이드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걸 가지고 저는 가장 이른 허들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꼼수라기보다는 좀 꼼수는 아니고 그게 이제 그 꼼수라기보다는 좀 이게 네. 표현이 안 좋았어요. 편리함과 함께 결합이 이제 되는 네네.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 방향이
결국은 대부분 문제되는 게 엽채류거든요. 그렇죠. 엽채류를 안 쓰는 샐러드를 만들면 되잖아요. 단호박 샐러드 뭐 이런 거. 네, 단호박이나 그다음에 올리브나 파프리카나 아, 브로콜리나 이런 이제 덩어리 야채들. 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 토마토, 방울토마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컨대 이거 한번 사드셔보십시오. 저는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많이 사던데 이거는 뭐 방송도 아니니까 브랜드 얘기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네, 마켓컬리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쉬라즈 샐러드라고 있어요. 쉬라즈 샐러드. 네. 이 쉬라즈가 저쪽 이란의 지명 그 그렇죠, 지역에서 그렇죠. 먹는 건데 여기에는 이 샐러드에는 엽채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올리브, 방금 말씀드렸던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만 딱 들어가 있고 그거를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싹 그 치즈 살짝 넣어가지고 묻혀놓은 거예요. 얘는 시들 게 없어. 아. 그걸로 한 끼가 돼요? 저는 아침에 그거에다가 아침에. 걔를 그 또띠아 비슷한 거에다가 해가지고 아침에 저 그렇게 먹어요. 그거랑 아. 계란 한 2개 정도 붙여가지고 아. 그렇게 먹는데 또 다른 방향이 뭐냐? 그 샐러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컬리의 쉬라즈 샐러드는 냉장품으로 유통이 되거든요.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냉동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냉동. 자, 엽채류는 냉동을 한번 하게 되면 그대로 녹아버리잖아요. 물 나오고 맞아요. 못 쓰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당근이나 이런 애들은 냉동을 해도 그쵸, 그쵸. 품질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 샐러드를 스킨팩 밑에 플레이트 있고 위에 진공 잡히는 거잖아요. 네, 여기다가 예쁘게 꽉 진공 잡은 다음에 얘를 냉동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얘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게 되면 웜 샐러드, 따뜻하게 먹는 덩어리 샐러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제품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 쪽에서는 환영하죠. 왜? 얘는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고 품질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농민분들 들으셨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답니다. 저 같으면 그러면 스마트팜 하시는 분이나 뭐 채소 유통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잘 짜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네요. 맞아요. 네, 궁금하신 분은 전화하시고요. 다음으로 또 하나가 이제 네. 덮밥이나 비빔밥, 샌드위치 이런 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죠. 특히 네. 덮밥류에 대해서 많이 맞아요. 뜨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거는 앞에 트렌드하고 비슷한 트렌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기에 적합한 메뉴가 무엇이냐, 혼자 먹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남한테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나 혼자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먹겠다. 그러면서 내 손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한 손은. 왜? 영상 봐야 되니까. 예.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메뉴가 덮밥이고, 덮밥이 지금 계속 올라오다가 드디어 수면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덮밥이 정확히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연어 덮밥 뭐 이런 거요? 그것도 포함되어 네. 있고, 회덮밥도 덮밥이죠. 회덮밥. 예. 젊은 친구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덮밥. 올드한 걸로는 당연히 카레덮밥, 뭐 짜장덮밥도 아. 있죠. 근데 그쪽은 별로 성장을 안 해요. 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연어 회덮밥, 뭐 네. 회덮밥, 그리고 제육덮밥, 육회덮밥. 육회덮밥 이런 것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올드해가지고 이미. 저도 젊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무슨 덮밥을 그렇게 먹지? 젊은 그게 이제 친구들은 주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점심 식사 시간대 네. 예를 들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부장님이랑 큰 찌개에다 같이 숟가락 섞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요즘. 예. 혼자 나가서 후딱 먹고 본인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들한테 잘 지금 어필이 되는 게 이 덮밥류입니다. 간편하게 먹고 빨리 먹고 네. 그리고 휴식을 취하겠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사실 이제 덮밥류가 뜰 거라는 거 원볼 디시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뜰 거라고 예측을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의 살문화권에서는 대부분 다 원볼 디시가 뭐 거의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상차림에 여러 가지 반찬하는 게 트렌드였고 그래서 또 교수님도 하고 같이 한 게 또 이런 쌀 품종도 그런 원볼 디시에 맞게 한번 해보자. 네네. 이런 그런 일 얘기를 있었잖아요. 하는 거죠. 네네. 네. 그것도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그리고 회사에서 네. 결국 이 원볼 디시는 특히 이제 덮밥류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외식 쪽이나 이런 쪽이 커지고 있어서 쌀 소비에 있어서의 감소가 최근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이제 20대, 30대들이 덮밥을 먹으러 가게 되면 혼자 덩그러니 남은 우리 부장님들은 어떡합니까? 아, 그렇죠. 부장님들, 상무님들. 네.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혼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최근 선택하기 시작한 게 원볼 푸드가 뭘까요? 이건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갑자기 성장하지?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덮밥이랑 비슷한 메뉴예요.
저는 워낙 비빔밥? 어, 오, 네. 오, 네. 비빔밥이요? 네. 비빔밥이 지금 요즘 트렌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네. 희한한. 요즘은 생각도 못했네요. 저도 나이가 네. 50대인데 네. 저도 유튜브에 중독돼 있거든요. 네. 네. 저도 그냥 막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네. 저 유튜브 채널 따로 있기도 하고 귀찮아요. 저도 막 이렇게 사람들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혼자 먹을 때 덮밥류라거나 사실 저는 비빔밥까지는 아직 잘 안 갔는데 덮밥이라거나 원핸드 푸드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죠. 왜? 저도 눈은 그냥 핸드폰 보면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메뉴의 포맷이 바뀌는 거예요. 포맷이.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한식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들 맞벌이고 바쁜데 아침에 반찬, 밑반찬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된장찌개만 덩그러니 넣고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밑반찬을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우리의 치명적 약점이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덮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반찬 하는 네. 가게들,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트렌드가 밥을 만약에 반찬을 안 먹게 되면은 네. 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도 같이 감사하죠. 밥하고 국하고 같이 먹어야 같이 되는데. 가는데 밥을 사람들이 덜 먹으니까 국이랑 찌개류 같은 것들이 네. 내려가요. 결국은 어쨌든 뭐 돼지고기 수요가 줄지는 않고 그냥 덮밥 수요로 계속 바뀌겠네요. 전부 다가. 그렇죠. 제육볶음이나 제육덮밥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걸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이류로 먹는 것들 있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다 크기가 비싼 부위들이에요. 네. 근데 제육볶음이나 덮밥에 넣어서 먹는 것들은 다 저렴한 부위거든요. 아. 부지라거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식비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걸 찾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긴 그런 것 하네요. 같아요. 네. 근데 이걸 트렌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게 좋은 건가 하는 이런 고민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은 나는 그래 지금 혼자 먹고 싶어서 모든 게 귀찮아서 이렇게 덮밥을 먹지만 오늘 하루 난 정말 제대로 차려 먹고 싶다. 지인들과 만났을 때는 제대로 고기 구워 먹고 싶고 제대로 한상차려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니즈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번 우리 혼밥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것이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 자체가 송두리째 지금 없어질 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이 방식과 포맷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돈을 벌려면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될 수 나물을 있겠네요. 펼쳐놓고 먹느냐,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먹느냐의 문제, 이게 포맷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렌드로 고기구이 감소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고기구이 감소.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뭐 다 얘기하셨지만은 네. 그리고 또 고기구이 감소가 또 이게 혹시 남녀 간의 차이는 있는지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영향은 없나요? 이제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고기구이 감소 얘기 나왔을 때 이게 전체에서요 아니면 가정에서 여쭤봤던 게 요새는 하도 이제 이웃 간의 이런 분쟁 이런 게 많으니까 냄새에도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만 해도 사실은 예전에 진짜 별 생각 없이 집에서 구워 먹던 고기나 생선도 이거 구우면 괜찮을까?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고기 구이가 외식 쪽에서는 성장이 정체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감소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생선구이도 같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선은 더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저도 생선구이 집에서 먹은 지가 몇 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우리의 주거 구조 자체가 몇 년이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생선구이 좀 과장이죠. 이해해 주셔야지 그거를. 저도 집에서 생선구이 먹은 건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까마득한 정도의 정말 네. 그래요. 네, 밖에 나가서는 먹지만 집에서는 먹을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거 환경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부 다 좁아지고 창문도 작은 오피스텔에서 많이 사는데 특히 1, 2인 가구는 더더욱 여기 생선 한번 구웠다? 일주일 내도록 생선 냄새 묻히고 다녀야 되는 그거 어렵죠. 그래서 요즘 이 회사 주변에 있잖아요. 네. 생선구이집이 생기면 그렇게 반가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서 되게 재밌게 하나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생선구이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배달이 늘더라고요.
아. 우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선을 먹고는 싶구나. 그죠? 불편해서 못 먹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고 그 주변에 이 건물 밑에도 식당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들어왔다 사라지는 가게들 보고 있으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트렌드하고 정말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 바뀌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잘 보시는 분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비법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네. 네, 아까 전에 육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남녀 간의 차이란 세대 간의 차이 뭐 이런 게 또 있는가요? 어떤가요? 그게 뭐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육류를 그러니까 고기 구이를 조금 더 먹는 건 맞는데요. 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세대 간의 문제나 성별의 어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사회가 노화되고 있잖아요. 고령층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은 그 어떤 식으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혹시 나왔던 게 그게 있나요? 보이죠. 뭐냐면 고령층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저는 진짜 궁금한 게 20대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살지 싶을 정도로 네. 얘네들이 소비력이 좀 확실히 낮은 게 보여요. 아. 네. 이거 보면 먹는 끼니 수 자체가 얘네들이 적은 것 같아요. 20대들이. 음. 우리는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 20대들은 하루에 1.5끼, 1.8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안 그래도 인구도 작은데 얘네들은 우리 세대에 비해 지금 20대들 같은 거의 절반까지 내려갔나요? 예, 인구수가 엄청 작잖아요. 그런데 먹는 빈도도 작아. 그러니까 식품 회사나 유통사 입장에서는 20대들을 위한 그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전부 다 50대들을 바라보고 40, 50대들 돈도 많지 인구도 많지. 아. 상품 기획이 되더라도 타겟이 자꾸 그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 20대를 위해서는 뭘 기획해야 됩니까? 샐러드 이런 거는 그래도 20대가 샐러드도 20대들이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어. 20대들이 많이 먹는 거가 딱 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치킨 많이 먹고 그리고 햄버거가 20대 음식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햄버거가 20대 음식이고 가격 때문일까요?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20대 남성들이 햄버거를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고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맛있게 그다음에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닭가슴살도 여전히 20대. 아. 예. 단백질 드링크도 20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고요. 근데 20대들이 그 술도 잘 안 마셔요. 네. 뭘 먹고 사나 진짜. 그러니까 저 너무 궁금해요. 네. 뭐 먹고 사는지. 아, 그런 거 좀 탐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는 뭐 먹고 사나? 계속 그 보고 지금 찾아낸 게 이거예요. 지금 네. 제가 분석을 해서 찾아낸 게 네. 20대들이 많이 먹는 거 말씀 햄버거, 그다음에 닭가슴살. 네, 근데 우리 농업계에서는 그럼 역시 다음 세대의 그 어떤 식문화를 위해 가지고 20대에서 한식 문화가 꾸준히 유지가 되어줘야 농업 시스템도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 초등학교만 이렇게 급식만 신경 쓸 게 아니고 20대 식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가 아니면 어떻게 좀 좋게 만들어 갈 건가 농업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메뉴 관점으로 봤을 때 한식이 훨씬 크죠. 국이나 찌개 훨씬 큰데 네.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는 쪽이고 작지만 성장하는 게 보면 확실히 양식이나 일식 쪽이 지금 작지만 성장하고 있고 그쪽을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걸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빠뜨렸는데 파스타. 네. 라거나 일본식 덮밥 이런 것들은 지금 20대들이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먹는 거기네요. 그렇겠다. 사실 일본 음식들이 되게 다 원볼티지 적합하게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돈불이라든지 네. 뭐 무슨 카레 덮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에서도 많이 먹는 것 같고 요즘 식당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네. 확실히 그런 트렌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때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잘 보면은 이게 다 보이는 다 건데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을 한 거죠. 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아시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럼 데이터를 지금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해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 눈으로 봐서 그냥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로 쫙 표현하면서 정리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세대간 분석을 한다라거나 네. 성별간 분석을 한다라거나 네. 이런 것들 시간대별 분석도 해요. 네. 뭐 언제 뭐를 더 먹나 시간대별로 이런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디테일을 저희들은 이제 살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약간 이거 제가 뭐 농사는 짓지 않지만
외식업계에 계신 분이든 농사를 짓는 분이든 이 트렌드를 그러니까 아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걸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트렌드가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푸드 쪽도 혹시 그렇게 막 그래서 변하는지. 계속 이제 변하고 네.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빵 쪽으로 넘어가 보면 정말 최근 들어서 식사용 빵에서 가장 성장세가 좋았던 게 사실은 베이글이잖아요. 아, 베이글. 베이글이 보니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성장하던 베이글이 싹 가라앉고 이제 떠오르는 게 이미 아시는 거는 이미 떠오른 거 아시는 건 소금빵. 아, 소금빵. 소금빵이 떠올랐고 더 뜨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급속하게 뜨고 있는 게 곡물빵 있잖아요. 아, 곡물빵. 네네. 네. 라이 브레드 이런 것들. 네네네. 까만색 빵. 예, 안에 예. 곡물 막 박혀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최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그러니까 작지만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봐도, 야, 사람들이 진짜 빵 하나를 먹어도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나 보다. 솔직히 그거 별로 맛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네. 까칠까칠하니까 식감이. 네. 근데 빵을 먹을 거면 그런 빵을 고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빵을 좋아하거든요. 거칠거칠한 빵을 그래요?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저는 베이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솔직히 잘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퀄리티적으로 제가 이제 좀 베이글을 여러 나라에서 먹어봤는데 우리나라의 베이글을 한 개 먹으면은 네. 솔직히 퍽퍽하죠. 다음에 다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베이글 같은 경우에 실은 뭐 파리 바게뜨라거나 일반적인 이제 베이커리에서 만든 것들은 솔직히 그거는 이제 베이글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냥 식빵을 모양을 이렇게 잡아놓은 맞아. 그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베이글 전문점들이 2년 전부터 막 생긴 것들은 이제 정말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국화된 쪽으로 가서 쫄깃쫄깃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원래 뭐 베이글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먹어보면 되게 단단하거든요. 먹으면 단단하고 끈적하다 할 정도로 단단한데 우리나라는 쫄깃쫄깃하고 약간 부드럽게 만들고 또 한국답게 뭘 바꿨냐면 사이즈를 줄였어요. 베이글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걸 이만큼 이제 줄이고 여기에 디핑을 해 먹게 다양한 플레이버를 넣는다라거나 아니면 디핑 소스에 찍어 먹게 디핑 소스를 다양하게 만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베이글이 발전해 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이게 지금 성장세가 이제 꺾여 내려가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좀 더 건강을 생각하는 곡물빵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금빵. 사실은 소금빵이랑 곡물빵은 정반대 방향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뜨더라고요. 소금빵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크게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부드럽고 그다음에 짭조름하면서 소금 많이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버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어떤 스타일의 빵 두 개가 이게 약간 이걸 먹으니까 약간 보상하거나 혹은 이제 맞아요. 정화의 의미로 또 이거 아까 전 20대도 보면 햄버거 먹고 치킨 먹는데 또 닭가슴살 먹고 단백질 음료 먹고 이런 거에 되게 다르잖아요. 지향하는 네, 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쪽에서 이런 걸 많이 먹고 이제 이걸 약간 정화 씻어내는 의미로 또 이런 거 소비하는 게 아닐까.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해왔는데 제가 만약 외식업을 만약 개업한다 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외식을 하지 마세요. 왜 외식업을 하려고 그러세요? 네. 외식업 쪽에 식자재를 공급을 하거나 네. 그 식자재를 아주 퀄리티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하시는 게 저는 우리 남재작 박사님한테 훨씬 더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식업은 포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뭐 동물 복지에 관련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계란 가공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란 이제 분석을 하게 된 이유가 단백질에 대한 니즈가 계속 커지는 게 이제 보이는데 비싼 거는 못 사 먹고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란의 전성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주부들, 요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주부 소비자 패널들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대강 한 1280가구, 한 3천 몇백 명의
그 계란 구매를 3년치를 2022, 23, 24를 봤는데요. 계란의 구매 빈도는 과거 그 2년 대비 최근 1년, 2024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출 금액만 살짝 올라서 한 5% 정도 올랐고 물가지수, 계란 물가지수 보게 되면 거의 안 변했거든요. 네. 그럼 알 수 있는 게 특별히 계란이 결국 가격이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물가지수가 그대로라는 이야기는. 그럼 한 번 구매할 때 구매 단량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궁금해서 해봤더니 그러고 보니 컬리나 이런 데서 달걀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배송비 부담 때문에 컬리 쪽 같은 데서는 이 두 묶음을 하나로 이렇게 파는 것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번에 구매할 때 구매량이 늘었겠구나. 그럼 구매량이 늘으면 빨리 소비하려고 할 텐데 어떤 메뉴의 변화가 있을까? 이 정도까지 고민을 했는데 아직 막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그 동물복지란, 유정란, 방사란 이러한 것들의 판매 비중이 월등히 올라갔다. 반대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난각번호 1, 2에 해당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난각번호 3, 4에 해당되는 특별한 이런 클레임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클레임은 고객 클레임 말고 생산자들이 하는 클레임, 네. 그러니까 이런 동물복지다 뭐다 이거 말고 일반 신선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내린 결론은 상품의 구색의 비중이 바뀌었다. 생산할 때 난각번호 1번, 2번의 비중 자체가 올라갔구나. 그게 이제 그 2017년에 살충제, 계란 살충제 문제 이제 있었죠, 터지고 난 다음에 있었죠. 농식품부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게 그거잖아요. 동물복지 농장 구현.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면서 난각번호 1, 2번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소비자 인식도 물론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그 제품 구성 1, 2번에 해당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 오늘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더니 모 여자 연예인이 계란을 자기 아들이 하는 이 계란 브랜드를 홍보를 하는데 가격이 꽤 비싼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가격이야 뭐 당연히 가격 결정권은 판매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걸 홍보할 때 난각번호가 노출이 된 거예요. 난각번호가 4번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 홍보하는 글에. 아니 난각번호 4번을 이렇게 비싸도 팔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서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난각번호에 대한 게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1번, 2번은 또 비싸게 파는 게 맞고 그게 내가 돈을 더 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 보고서 1, 2번이 늘었다 수요가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직도 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생산이 늘어도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인데 왜 소비자들이 근데 사실 동물복지 뭐 돼지고기나 소나 이런 거는 그만큼 크게 성장하진 않고 있잖아요. 너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2017년에 그 사건이 너무 임팩트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17년 같은 벌써 8년, 9년 전 얘기인데 네. 그게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아마 이제 계란이 뭐 여러 가지 항생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한번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게스트를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 양계장을 하시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요. 그때 한번 자세히 물어보면서 네, 좋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동물복지가 이 항생제랑 살충제 이 논란을 100% 해결하지는 않는데 그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확률은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률은 좀 낮추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하게 자란 닭의 이 낳은 알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기농 같은 경우도 왜 소비하십니까 물어보면 계속 압도적인 1위는 결국 내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상승일 수로 정말 관련이 있을까? 동물복지보다는 동물복지로 한 게 뭐냐면은 방사에서 키우고 하니까 내 건강에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건강한 닭이 나은 건강한 내가 건강할 것이다. 달걀. 그래서 유정란이 건강할 그쵸, 거다. 그쵸. 이런 아마 이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게 맞습니다. 맞는 저도 거죠. 생각합니다. 맞는 거죠. 네. 이게 동물복지 자체보다는 네네. 네. 그리고 가공 쪽을 보니까
제일 뭐 많이 팔리는 계란 가공식품은 결국은 구운 계란, 삶은 계란이 많고 그다음에 반숙란이 있는데 반숙란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예, 구운 계란은 살짝 이제 정체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식품 트렌드에서 쭉 했는데 네. 뭐 하신 거 뭐 10분의 1도 못 다뤘잖아요. 네네. 아. 10분의 1은 다뤘어요. 한 20% 다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일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셨잖아요. 연구를 계속 해오셨고 네. 뭐 해오면서 뭐 데이터 분석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뭐가 바뀌고 있는 게 어떤 게 느껴지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든 뭔가를 하든 우리가 소비자들은 이제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얘는 더 맛있으니까. 뭐 얘는 뭐 더 건강하니까. 이런 이제 가치에 대해 돈을 지불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가치가 저는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 있고 맛 없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좀 돈 없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요거는 좀 맛 좀 포기해야지 이게 있는데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건 한 번 맛보면 못 빠져나오는 게 편의성인 것 같아요. 편의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게으름이죠. 인간의 그렇죠. 어떤 네. 근원적인 어떤 욕망, 게으름. 결국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노력과 시간인데 그렇죠. 이것을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다. 그 밸류 그게 결국은 컨비니언스거든요. 편리함. 근데 그러면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이제 미식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고급 식재료라든가 파인 다이닝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주류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런 산업들은 그럼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평소에는 좀 덜 지불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한데 너무 상차림이 좋아. 너무 음식이 특별해. 내가 차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더 지불하는 거죠. 이건 편의성과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럴 수는 있겠죠. 동네에 있는 일반 밥집들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간편식이나 편의점 음식에 의해서 많은 타격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들도 그것에 맞게 가격을 더 낮추거나 포맷을 바꾸거나 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끼니를 때우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많이 봐가지고 야, 이것도 굉장히 좀 하나의 트렌드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걸 보면서 그러게요. 이게 먹는 게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게 부의 차이가 먹는 거의 차이에서 어느 식당을 가느냐가 확실히 많이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분석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분석이 뭐였냐면 저희 한 챕터를 그 저속노화 들어보셨죠? 예, 그거를 한 챕터 제가 할애를 했습니다. 저속노화가 뭐예요? 저속노화가? 저속노화 진짜 요새 어디 가나 저속노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딜 가나 저속노화 이야기하고 연세 많은 분들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움과 이제 가져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저속노화를 가져가는데 그게 정의원 그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셨죠. 그만두고 지금 라디오 DJ 하시고 유튜버 하시고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저속노화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2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사실 많이 발견하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쌀 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행위 자체는 거의 제자리 걸음돌은 살짝 감소하는 빈도로 봤을 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얘를 쫙 열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밥은 공깃밥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깃밥. 그냥 흰밥. 예. 그 공깃밥 일반 밥을 먹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 백미로 만든 밥은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예. 성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햇반도 백미 햇반은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잡곡 그 햇반류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분들 생각을 해 보실 게 지금 이제 쌀 시장은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쌀 시장은 요 상태로 대략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이제 쌀을 이제 가공용으로 뭐 술을 쓴다라는 이건 또 다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식미용으로 봤을 때 쌀은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다. 그게 뭐 외식이든 뭐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변수가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여기에 잡곡을 같이 넣어서 먹는다. 아, 잡곡을 건강을 위해서 뭐 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쌀 자체를 현미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곡물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게 귀리죠. 귀리. 길이. 예, 귀리를 많이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부소득원으로서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정의원 박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 그분의 개인적인 주장은 아니고 그 학계에서 보고 있는 하나의 이론인 거죠. 보게 되면 혈당이 너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높이 올라가다가 얘가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의 반대가 저속 노화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막 튀었다가 떨어졌다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가속 노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속설들이 너무 많아요. 예. 뭐는 튄다, 뭐는 안 튄다. 야, 사과 먹을 때 뭐 같이 먹으면 안 튄다더라. 이런 속설들이 네. 너무 많잖아요. 네, 저 강의하신 거 봤는데 사과에다가 땅콩 버터를 발라 먹으면은 혈당이 안 튀더라. 뭐 이거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속설을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 챕터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아, 그 피부바가 직접 해보신 거예요? 연속 혈당기를 아, 카카오 헬스케어가 네. 자기네 파스타라고 하는 앱인데 자기들 먹는 식단 그 무료 앱입니다. 식단을 입력하는 앱이에요. 근데 이게 이 파스타라고 하는 앱이 뭐랑 연동이 돼 있냐면 몇몇 혈당기랑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먹는 걸 입력을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얘는 혈당은 계속 체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먹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들이 추적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데이터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네. 그 속설이 맞았습니까? 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를 이제 평균적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100이 튄다. 근데 사과와 땅콩부터 같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는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혈당 관점에 있어서는 100으로 튀지 않고 80 정도만 튀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게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거든요. 아, 그린 요거트. 네. 아, 그린 요구르트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저도 사과 많이 먹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이거에 관심 있으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집다 쪽에 오시면 댓글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혈당 스파이크를 급격히 올리는 것들이 뭐냐 다 탄수화물이죠. 그렇죠. 혈당은 그거죠. 다 탄수화물이나 그다음에 단 것들에서 주로 많이 이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예, 많이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백미가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와 같이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국밥, 돼지국밥이 의외로 혈당이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오르더라고요. 부산의 특산물 돼지국밥. 네. 교수님 그러니까- 부산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거를 한 40가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혈당이 가장 덜 오른 게 돼지국밥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순수한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보다는 밥과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왔을 때 아. 혈당이 덜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속 노화의 핵심은 뭐냐면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고 그 자리에다가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혈당 높게 튀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네. 쌀 그 자체잖아요. 쌀 그 자체잖아요. 네. 그것도 특히. 다 빠가지고 네. 지금 정말 소화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혈당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또 가래떡 꿀 찍어 먹으면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그 최고죠. 그게. 그러니까 맛있는 게 원래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올라가는 게 면이잖아요. 면. 면. 예, 면이 밀가루니까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면 중에서 특별히 혈당이 많이 오른 것들이 의외로 놀랍게도 1등이 소면이었습니다. 아. 예, 잔치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냉면도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의외로 우리가 야 그거 건강에 안 좋아 먹지 마라고
어른들이 하시는 게 뭐 파스타잖아요. 파스타가 혈당이 덜 올라요. 오일하고 막 같이 섞여 있는 걸.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그래서 우리 농학 하시는 교수님한테 공부를 하시는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파스타 그 겉면 만들 때 쓰는 그 듀럼밀이라고 하는 게 네네. 그 개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탄수화물을 단백질이 싸고 있는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튀지 않는다고. 혈당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포만감이 천천히 생겼다가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고,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훅 먹었다가 훅 꺼지면서 허기를 지니까 또 먹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카카오 헬스케어에 그 파스타라는 그 앱에서 그 추출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말씀드렸더니 카카오 헬스케어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 앱 이름을 파스타로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자기네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뭘 점심에는 먹더라도 파스타 먹어야겠네. 건강하고 맛있게 먹자가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의 파스타 쪽의 입장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네. 네. 사실 이제 기업 관계자분이 아마 가장 많이 참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강의하실 때. 기업 관계자분들은 그럼 교수님의 이런 푸드 트렌드에서 어떤 걸 이제 가장 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뭐 사업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네. 제품 개발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상품을 기획한다. 그러면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상품을 기획을 해야지. 그러면 소재가 어디 있지? 그런 소재, 필요한 소재, 그게 뭐 채소류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매입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유통사 같은 경우는 MD가 있잖아요. MD 같은 거,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그럼 우리도 이거 상품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책 내용을 이제 참고하면서 상품을 기획하는 데서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산자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게 더 성장할 것 같으니 작물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참고를 실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하나 마지막 질문 드려도 되나요? 하셔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이쪽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요새 하도 K푸드 수출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사실 궁금한데 일단은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한데 거기서 주로 이제 수출 많이 되는 것들이 보니까 뭐 라면, 그다음에 장류, 뭐 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거의 사실 얘기 거의 안 한 것들이 많이 수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트렌드들이 이게 계속 유효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민텔이라고 하는 기업의 데이터를 써서 지금 K푸드의 신제품 출시 현황을 좀 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5대 권역을 봤거든요. 북미권, 그다음에 일본권, 중화권, 그다음에 유럽권, 그다음 동남아시아권 이렇게 봤는데 K푸드가 이제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K푸드는 한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스타일의 지금 그쵸, 한국 사람들이 네. 먹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이제 인식되면 그건 다 K푸드인 거죠. 왜? 이건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야. 되게 트렌디한 거야. 대표적인 게 치킨이죠. 치킨 네. 대표적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각 나라에서 K푸드라고 먹는 것이 크게 그 근원을 따라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대한민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기로 수출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OEM 생산을 해서 팔고 있는 게 있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이랑 전혀 관련 없는 현지의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의 브랜드로 한국풍으로 만들어 파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것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네. 이게 K푸드가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쪽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약간 어떻게 국뽕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게 약간 안착의 단계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네. 그 자체로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제조사들이 기회를 직접적으로. 잃을까봐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장류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노하우가 없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를 우리나라 생산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네. 라면이라거나 특히 육가공품들 예, 음.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이 훨씬 많거든요. 현지 브랜드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육류 제품들, 해산물 제품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대부분 안 됩니다. 예, 금력으로 서로 그쵸. 그 비관세 장벽을 쌓아놨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냐면 야 한국 니네 구제역 생기잖아. 넌 이런 병이 있잖아. 라고 하는 핑계를 댄 거지. 예, 실은 수입하고 싶지 않아서인 거거든요. 네. 왜냐? 한국이 안 열어주니까 우리도 니네가 안 열어줘.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무역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전부 방어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했죠. 네. 협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수출한다는 생각을 당시 감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그 협상 당시에는 아마 식품 산업이 별로 크지 않았으니까 농업 관점에서 이제 그 협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수출하려고 그러면 사실 원물 자체로 수출하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가공식품 형태로 수출해야 되는데 가공도 박혀 있는 거죠. 지금. K푸드 수출이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데 과거에 그럼 농업 관점에서 바라봤던 게 이제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나 이제 푼 게 EU 권역에서 한국에서 가공한 닭고기, 예, 그러면 이제 삼계탕, 치킨 받겠다고 한 거예요. 2024년에.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우리나라에서 야, 우리 수출 가능하대. 빨리 삼계탕 만들자. K치킨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그래서 대신 이야기를 농식품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열어주는 걸 따고 대신 하나 딴 걸도 열어준 거죠, 우리가. 소고기였습니까? 네, 소고기. 예. 유럽 주고받는 거죠. 이미 소고기는 뭐 예, 유럽 소고기는 한국에 들어와도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이미 미국 호주산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죠? 네. 네. 사실 이제 무역이라는 게 다 주고받는 건데 우리나라가 K푸드가 잘 수출되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그러게요. 농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문 교수님하고 이렇게 강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가서 들어야 되는 얘기를 우리 이 채널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들었습니다. 네. 너무 짧네요. 그렇죠. 벌써 그래요. 1시간이 더 지났어요. 네. 이걸 뚱표들을 많이 들으니까 고민을 좀 저 많이 사실 해요.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여기는 짓다니까 그 저탄소 인증 농산물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거 할 기회가 없어서 그건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시죠. 교수님하고 여러 얘기를 나눠야 되지만은 다음 얘기는 또 좀 시간 지나가지고 또 한번 더 모셔가지고 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윤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스피노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한번 네. 물어보면서 교수님을 좀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정훈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비즈니스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문 교수님을 모시고 더 재밌는 얘기를 한번 꾸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